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쳤고 아내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없었다. 남편은 신문을 넘기는 소리만 냈고 아내는 그릇을 씻는 물소리로 침묵을 채웠다. 저는 이 부부가 오랜 시간 함께 살았지만 서로에게 익숙해진 것이 아니라 무감각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내는 행주를 놓고 식탁으로 걸어왔다. 그러면서 남편 앞에 통장 사본 한 장을 내밀었다. 남편은 신문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고 아내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이게 뭐예요? 아내가 말했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아내는 통장을 남편 신문 위에 올려놓았고 그제야 남편은 고개를 들었다. 남편의 시선이 통장 위에 머물렀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저는 남편이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매달 150만 원씩 어디로 나간 건지 설명 좀 해보세요. 아내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손은 미세하게 흔들렸다. 남편은 통장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시댁에 보낸 거야. 남편은 그렇게 짧게 말하고는 다시 신문을 펼쳤다. 아내는 남편의 태도에 말문이 막혔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시댁이요? 30년 동안요? 아내가 다시 물었지만 남편은 신문만 바라봤다. 저는 남편의 회피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준비된 방어막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의자를 끌어당겨 남편 맞은편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 통장이 놓여 있었고 남편은 여전히 신문을 내려놓지 않았다. 왜 한 번도 말 안 했어요? 말할 필요 없었으니까. 남편은 신문을 접으며 그렇게 대답했고 아내는 손을 꽉 쥐었다. 저는 남편이 말할 필요 없었다는 표현을 쓴 순간 깊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30년간 아내를 배제한 결정을 혼자 내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책임한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 퇴직금도 시댁에 보낸 거 맞죠? 아내가 물었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일부는 그렇지. 얼마요? 2억. 아내는 숨이 막히는 듯 입을 벌렸다가 다시 닫았다. 남편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저는 남편이 아내의 반응을 예상했으면서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그럼 우리 노후는요? 우리 노후 자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내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남편은 팔짱을 꼈다. 부모님 모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내는 남편의 등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남편은 방으로 걸어 들어갔고 문을 닫았다. 아내는 홀로 식탁에 남아 통장을 내려다봤다. 저는 아내가 30년 동안 모르고 살았던 진실 앞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지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제가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아내는 통장을 들고 방으로 향했다. 남편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고 아내는 문 앞에 섰다. 당신은 나한테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어요? 아내가 물었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30년 동안 내가 뭘 포기했는지 알기나 해요? 아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남편은 여전히 천장만 바라봤다. 저는 남편이 대화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아내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내는 방에서 나와 거실로 돌아왔다. 그리고 통장을 다시 펼쳐 송금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매달 150만 원씩, 30년이면 5억 4천만 원. 아내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숫자를 확인했고 손이 떨렸다. 저는 아내가 이 숫자 앞에서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헛되었는지 깨닫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아내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가계부가 있었고 아내는 몇 장을 넘겼다. 20년 전 기록. 아이들 학원비를 미루던 달. 본인 겨울 코트를 포기하던 달. 아내는 가계부를 덮으며 눈을 감았다. 저는 아내가 그동안 감내했던 희생의 무게를 이제야 제대로 마주하고 있다고 느꼈고 그 고통이 얼마나 깊을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방에서 나와 화장실로 향했다. 아내는 남편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남편 역시 아내를 보지 않았다.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를 피했다. 저는 이 부부가 이미 오래전부터 각자의 세계에 갇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화장실에서 나와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아내는 거실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노인들이 산책하고 있었고 아내는 그 모습을 오래 지켜봤다. 저는 아내가 자신의 노후를 상상하며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밤이 되었고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잠을 청했다. 남편은 침대에 누웠고 아내는 거실 소파에 이불을 깔았다. 아내는 천장을 보며 눈을 뜨고 있었고 남편은 방 안에서 코를 골았다. 저는 이 부부가 같은 집에 살지만 이미 서로에게서 멀어졌다고 느꼈고 그 거리가 좁혀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아침이 되었고 남편은 평소처럼 거실로 나왔다. 아내는 이미 식탁에 아침을 차려놓았고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다. 두 사람은 마주보고 앉았지만 시선은 각자의 그릇에만 머물렀다. 저는 이 식사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국을 떠서 입에 넣었고 아내는 밥을 한 숟가락 뜨다가 내려놓았다. 어제 말한 거 다시 생각해 봤어요? 아내가 물었지만 남편은 반찬만 집었다. 뭘 생각해? 남편은 그렇게 짧게 대답하고는 계속 식사를 이어갔다. 아내는 숟가락을 놓고 남편을 바라봤다. 당신은 30년 동안 나한테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시댁에 돈 보내는 것도, 퇴직금 쓰는 것도. 남편은 고개를 들지 않았고 아내는 계속 말을 이었다. 나는 당신 아내예요. 동업자예요. 그런데 왜 나를 빼고 혼자 결정한 거예요? 남편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부모님 봉양은 아들 도리야. 그게 뭐가 잘못이야. 남편의 목소리는 담담했고 아내는 그 태도에 할 말을 잃었다. 저는 남편이 도리라는 단어로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느꼈고 그것이 얼마나 비겁한지 분명히 보였습니다. 아내는 자리에서 일어나 설거지를 시작했다. 남편은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가서 TV를 켰다. 아내는 설거지를 하면서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다. 저는 아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동시에 그 고통의 깊이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갔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고 그 안에는 결혼 초기 기록이 적혀 있었다. 1995년 3월 마이너스 생활비 부족. 이유 모름. 1997년 8월 마이너스 아이 학원비 미룸. 남편 설명 없음. 2001년 12월 마이너스 겨울 코트 포기. 돈 어디 갔는지 모름. 아내는 수첩을 한 장씩 넘기며 기록을 확인했다. 매번 설명 없이 부족했던 생활비. 매번 이유 없이 미뤄진 지출. 아내는 이제야 그 모든 순간의 이유를 알게 되었고 수첩을 덮으며 눈을 감았다. 저는 아내가 30년 동안 의심조차 하지 못했던 진실 앞에서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고 있을지 상상했고 그 감정이 분노로 바뀔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아내는 방에서 나와 남편 옆에 앉았다. 당신 기억나요? 큰애 중학교 입학할 때 학원비 못 낸 거.
아내가 말했지만 남편은 TV만 바라봤다. 그때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요? 담임 선생님한테 사정하고 한 달 미룬 거.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고 아내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때도 당신은 시댁에 돈 보냈죠? 남편은 그제야 고개를 돌렸다.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어요. 다 상관 있어요. 아내의 목소리는 떨렸고 남편은 다시 TV를 켰다. 저는 남편이 과거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현재의 책임까지 외면하고 있다고 판단했고 그 태도가 얼마나 무책임한지 깊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아내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다. 어디가? 남편이 물었고 아내는 신발을 신으며 대답했다. 은행. 아내는 문을 열고 나갔고 남편은 그 뒷모습을 지켜보다가 다시 TV를 켰다. 저는 남편이 아내의 행동에 전혀 위기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이 놀라웠고 동시에 이 부부의 관계가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은행 창구에 앉아 통장 거래 내역을 요청했다. 직원은 30년치 내역을 출력할 수 없다며 최근 10년치만 가능하다고 했다. 아내는 10년치 내역을 받았고 그 자리에서 한 장씩 확인했다. 매달 150만 원. 한 달도 빠짐없이. 아내는 내역을 접어 가방에 넣고 은행을 나왔다. 저는 아내가 이제 단순히 화가 난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집으로 돌아왔고 남편은 여전히 거실에 앉아 있었다. 아내는 남편 앞에 은행 내역을 내려놓았다. 10년 동안 1억 8천만 원이에요. 30년이면 5억이 넘어요. 남편은 서류를 보지 않았고 아내는 계속 말했다. 당신이 그 돈으로 뭘 샀는지 알아요? 시동생들 사업 자금이요. 조카 결혼 자금이요. 그런 거 다 알아요. 남편은 고개를 들었고 아내는 눈을 마주쳤다. 어떻게 알았어? 은행 직원이 말해줬어요. 송금 메모에 다 적혀 있더라고요. 남편은 말문이 막혔고 아내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남편이 처음으로 당황하는 모습을 보며 그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숨겨왔는지 확신했습니다. 아내는 방으로 들어갔고 남편은 거실에 홀로 남았다. 남편은 은행 내역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그러면서 한숨을 쉬었지만 그 한숨이 반성에서 나온 것인지 불편함에서 나온 것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었고 아내는 또다시 거실 소파에 이불을 깔았다. 남편은 방문을 열고 아내를 불렀지만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다. 남편은 문을 닫았고 아내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저는 이 부부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섰다고 느꼈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었고 아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남편은 아직 방에 있었고 아내는 거실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화면에는 남편 퇴직금 관련 서류가 열렸고 아내는 숫자를 하나씩 확인했다. 예상 퇴직금 4억 5천만 원, 실제 입금액 2억 3천만 원, 차액 2억 2천만 원. 아내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숫자를 재확인했고 손이 떨렸다. 저는 아내가 이 차액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고 느꼈고 그 충격이 얼마나 클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방에서 나왔고 아내는 노트북 화면을 남편에게 돌렸다. 이거 설명 좀 해보세요. 아내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남편은 화면을 보지 않았다. 아침부터 왜 그래? 아침이든 저녁이든 설명은 해야죠. 2억이 어디로 간 거예요? 남편은 자리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다. 시댁집 수리비로 썼어. 수리비요? 2억이나 들어가요? 증축했어. 부모님 생활하시기 편하게. 아내는 입을 다물었고 남편은 그 틈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남편이 부모님 생활이라는 명분으로 또다시 아내를 막아서고 있다고 느꼈고 그 태도가 얼마나 기만적인지 분노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요? 앞으로도 계속 보낼 거예요? 아내가 물었고 남편은 현관으로 향하며 대답했다. 당연하지. 남편은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다. 어디 가세요? 산책.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문을 닫았고 아내는 그 자리에 서서 문을 바라봤다. 저는 남편이 대화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아내를 고립시키고 있다고 판단했고 그것이 오랜 습관임을 확신했습니다. 아내는 노트북 앞에 다시 앉았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창에 노후자금 계산기를 입력했다. 화면에 나온 결과는 부부 2명 기준 최소 2억 5천만 원, 여유 있는 생활 기준 4억 원. 아내는 현재 남은 금액을 입력했다. 2억 3천만 원. 계산기는 부족이라는 결과를 보여줬다. 아내는 화면을 끄고 눈을 감았다. 저는 아내가 자신의 노후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느꼈고 그 절망이 얼마나 깊을지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1시간 뒤 돌아왔고 아내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 노후자금 부족해요. 아내가 말했고 남편은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다. 그건 나도 알아. 알면서 왜 계속 돈을 보내요? 부모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안 보내? 남편은 거실로 들어가며 그렇게 말했고 아내는 그 뒤를 따라갔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 노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면 돼. 남편은 소파에 앉으며 TV 리모컨을 집었고 아내는 리모컨을 빼앗았다. 그때 가서요? 지금이 그때예요. 아내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남편은 리모컨을 다시 빼앗으려 했다. 두 사람은 리모컨을 사이에 두고 팔을 당겼고 결국 리모컨이 바닥에 떨어졌다. 남편은 리모컨을 집어들지 않았고 아내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저는 이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있던 마지막 예의마저 무너졌다고 느꼈습니다.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아내는 거실에 남아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자녀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엄마 좀 만나자. 메시지는 금방 읽은 표시가 떴고 큰딸에게서 답장이 왔다. 무슨 일이에요? 말로 하기 힘들어. 직접 보자. 아내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저는 아내가 이제 혼자 싸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녁이 되었고 큰딸이 집을 방문했다. 남편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아내는 딸과 함께 거실에 앉았다. 아빠가 30년 동안 시댁에 돈 보낸 거 알았어? 아내가 물었고 딸은 고개를 저었다. 몰랐어요. 매달 150만 원씩. 퇴직금도 2억 넘게 썼어. 딸은 말문이 막혔고 아내는 은행 내역을 꺼내 보여줬다. 딸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숫자를 확인했고 입술을 깨물었다. 엄마는 몰랐어요? 응. 어제 처음 알았어. 딸은 서류를 내려놓고 방 쪽을 바라봤다. 아빠 지금 안에 있어요? 응. 딸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두드렸다. 아빠 나와보세요. 방 안에서는 대답이 없었고 딸은 다시 문을 두드렸다. 아빠. 남편은 문을 열고 나왔고 딸은 남편을 마주봤다. 아빠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고 딸은 목소리를 높였다. 30년 동안 엄마 몰래 돈 보낸 거 맞아요? 그래. 왜요?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딸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엄마한테 말하고 같이 결정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남편은 입을 다물었고 딸은 거실로 돌아갔다. 저는 딸이 아버지 편을 들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했고
이 가족 안에서 남편이 고립되기 시작했다고 느꼈습니다. 딸은 아내 옆에 앉으며 손을 잡았다. 엄마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 아직 생각 중이야. 이혼 생각도 해봤어요?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고 딸은 아내를 지켜봤다. 남편은 방으로 들어갔고 문을 닫았다. 저는 이 집안에서 남편이 점점 더 외딴섬이 되어가고 있다고 느꼈고 그것이 자업자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일찍 집을 나섰다. 남편은 아내가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았고 아내 역시 설명하지 않았다. 아내는 버스를 타고 시댁으로 향했다. 차창 밖 풍경을 보며 아내는 지난 30년을 떠올렸다. 명절마다 준비했던 음식, 시부모 생신마다 챙겼던 선물, 한 번도 거르지 않았던 안부 전화. 그런데 그 모든 시간 동안 남편은 아내 몰래 돈을 보내고 있었다. 저는 아내가 배신감과 함께 자신이 얼마나 이용당했는지 깨닫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아내는 시댁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다.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고 아내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계세요? 들어와. 아내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다. 시어머니는 거실로 안내했고 아내는 소파에 앉았다. 무슨 일이야? 미리 연락도 안 하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반갑지 않았고 아내는 가방에서 은행 내역을 꺼냈다. 어머니, 이거 보셨어요? 시어머니는 서류를 받아들었고 얼굴이 굳었다. 이게 뭔데? 남편이 30년 동안 보낸 돈 내역이에요. 시어머니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자리에 앉았다. 그래서요? 저는 몰랐어요. 한 번도 말 안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아내를 바라봤다. 아들이 부모 봉양하는데 며느리가 무슨 돈 타령이야. 아내는 숨이 막혔고 시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었다. 우리 아들 잘 키웠지. 효자로.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깊은 혐오를 느꼈습니다. 며느리의 희생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아들의 효만 자랑하는 태도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30년 동안 어머니 모셨어요. 명절마다 음식 준비하고 안부 전화하고 선물 챙기고. 그건 며느리 도리지. 그럼 며느리한테 알리는 것도 도리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고 아내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머니, 저 이제 못해요. 이 집안 며느리 노릇. 아내는 그렇게 말하고 현관으로 향했다. 시어머니는 아내를 불렀지만 아내는 돌아보지 않았다. 아내는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고 그 순간 시동생이 들어왔다. 형수님? 시동생은 아내를 보며 멈칫했고 아내는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아내는 그대로 밖으로 나갔고 시동생은 안으로 들어갔다.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한숨을 쉬고 있었고 시동생은 어머니 옆에 앉았다. 무슨 일이에요? 형수가 돈 타령하러 왔어. 시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는 시동생 역시 형이 보낸 돈의 일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거라고 확신했고 그가 침묵하는 이유를 이해했습니다. 아내는 버스 정류장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다.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시댁 다녀왔어요. 더 이상 안 갈 겁니다. 메시지는 읽음 표시가 떴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아내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버스를 기다렸다. 저는 아내가 이제 시댁과의 관계를 끊기로 결심했다고 느꼈고 그것이 남편과의 관계도 끊는 신호탄이 될 거라고 예감했습니다. 아내는 집에 돌아왔고 남편은 거실에 앉아 있었다. 시댁 갔다 왔어? 남편이 물었고 아내는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 남편은 아내를 따라 방문 앞에 섰다. 뭐 하러 갔어? 확인하러 갔어요. 뭘 확인해?
아내는 문을 열고 남편을 마주봤다. 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며느리가 무슨 돈 타령이냐고 했어요. 남편은 말문이 막혔고 아내는 계속 말을 이었다. 당신 어머니는 내가 30년 동안 뭘 했는지 모르더라고요. 아니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거겠죠. 남편은 한숨을 쉬며 거실로 돌아갔다. 아내는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다. 저는 아내가 시댁에서 받은 모욕이 남편에 대한 마지막 기대마저 무너뜨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녁이 되었고 남편은 휴대폰으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형수가 찾아갔다고요? 그래. 돈 타령하러 왔더라.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요? 며느리 주제에 돈 타령하냐고 했지. 남편은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아내가 있는 방문을 바라봤지만 노크하지 않았다. 저는 남편이 어머니 편을 들 것인지 아내 편을 들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서 있다고 느꼈지만 그가 올바른 선택을 할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었고 아내는 거실 소파에 이불을 깔았다. 남편은 방에서 나와 아내를 불렀다. 방에서 자. 싫어요. 왜 이래? 이유 모르세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고 아내는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남편은 거실에 서서 아내를 내려다봤지만 결국 방으로 들어갔다. 저는 이 부부가 같은 공간에 있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고 느꼈고 그 거리가 좁혀질 가능성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고 확신했습니다. 며칠이 지났고 집안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다. 남편과 아내는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고 식사도 따로 했다. 남편은 아침마다 혼자 나가 산책을 했고 아내는 그 시간에 집안일을 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피하는 방식으로 하루를 보냈다. 저는 이 부부가 이미 이혼 상태나 다름없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남편은 서재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오래된 파일을 하나씩 꺼내며 필요 없는 것들을 버렸다. 그러다 아내 이름으로 된 등기우편 봉투를 발견했다. 남편은 봉투를 열어봤고 아내는 은행 통장 사본이 들어 있었다. 예금주 아내 이름. 잔액 5,200만 원. 남편은 통장을 들고 거실로 나갔다. 아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남편은 통장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이게 뭐야? 아내는 손을 닦으며 식탁으로 왔고 통장을 보며 얼굴이 굳었다. 어디서 났어요? 서재에 있더라. 이게 뭐냐고. 아내는 통장을 집어들었고 남편은 팔짝을 끼고 아내를 바라봤다. 20년 동안 모은 돈이에요. 내 돈으로 모은 거 아니야? 아내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똑바로 봤다. 당신 돈이요? 제 생활비 아껴서 모은 거예요. 남편은 한숨을 쉬며 자리에 앉았다. 5천만 원이나 되네. 그래서요? 시댁에 좀 보내. 아내는 귀를 의심했고 남편은 진지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다. 저는 남편의 요구를 듣고 경악했습니다. 아내가 20년 동안 모은 돈마저 시댁에 보내라는 것이 얼마나 파렴치한 발상인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미쳤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고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이 돈은 제 돈이에요. 당신이 손댈 수 없어요. 부부 재산은 공동 아니야? 공동이요? 그럼 당신이 시댁에 보낸 5억도 공동 재산 아니에요? 남편은 입을 다물었고 아내는 통장을 가방에 넣었다. 이 돈은 절대 안 줘요. 절대. 아내는 그렇게 말하고 현관으로 향했다. 남편은 아내를 불렀지만 아내는 문을 열고 나갔다. 저는 아내가 이 통장을 지키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남편은 혼자 거실에 남아 고민에 빠졌다. 아내가 20년 동안 통장을 숨긴 이유가 무엇일까? 단순히 비상금일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을까?
남편은 휴대폰을 꺼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내는 받지 않았다. 저는 남편이 비로소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판단했지만 그것이 반성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었습니다. 아내는 은행에 들어가 상담 창구에 앉았다. 통장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싶은데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시작했다. 대여금고 서비스가 있습니다. 통장이나 중요 서류를 보관하실 수 있어요. 비용은 얼마예요? 연 5만 원입니다. 아내는 즉시 신청했고 통장을 금고에 넣었다. 집에 두면 남편이 또 찾을 것 같았다. 아내는 은행을 나오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저는 아내가 이제 남편을 전혀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 부부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느꼈습니다. 아내는 집으로 돌아왔고 남편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통장 어디 뒀어? 은행 금고요. 왜? 당신이 가져갈까 봐요. 남편은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다.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보이는 대로 보죠. 아내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고 남편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저는 남편이 자신의 행동이 아내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꼈고 그것이 이 부부의 가장 큰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저녁이 되었고 큰딸이 다시 집을 방문했다. 아내는 딸과 함께 방에 앉았고 남편은 거실에 남았다. 엄마 통장 얘기 들었어요. 응, 아빠한테 들었구나. 그 돈 왜 모은 거예요? 아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이혼 준비하려고. 딸은 놀라며 아내를 바라봤다. 언제부터요? 20년 전부터. 딸은 말문이 막혔고 아내는 계속 말을 이었다. 너희 아빠가 변할 거라고 믿었어. 그런데 안 변하더라. 그래서 준비했어. 저는 아내가 20년 동안 이혼을 준비해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그 인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이해했습니다. 딸은 아내의 손을 잡았다. 엄마 그동안 많이 힘들었죠? 응, 많이 힘들었어.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딸은 아내를 안았다. 저는 이 모녀가 서로를 위로하는 모습을 보며 남편이 이 가족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 실감했습니다. 밤이 되었고 딸은 집을 떠났다. 남편은 방에서 나와 아내에게 물었다. 딸한테 뭐라고 했어? 사실대로 말했어요. 무슨 사실? 이혼 준비하고 있다고. 남편은 얼어붙었고 아내는 소파에 앉았다. 20년 전부터요. 당신이 변하길 기다렸는데 안 변하더라고요. 남편은 아내 앞에 섰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저는 남편이 처음으로 자신이 이룰 수 있는 것의 크기를 깨닫기 시작했다고 느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아내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20년 전부터 이혼을 준비했다는 말. 남편은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고 아내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어제 한 말 진짜야? 남편이 물었고 아내는 커피를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다. 진짜예요. 왜 진작 말 안 했어? 말해봤자 소용없으니까요. 남편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다. 저는 남편이 뒤늦게 후회하고 있다고 느꼈지만 그 후회가 진심인지 아니면 단순히 잃는 것이 두려워서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변호사 명함과 상담 일지가 정리되어 있었다. 10년 전 첫 상담, 5년 전 재산 분할 상담, 2년 전 이혼 절차 상담. 아내는 서류를 꺼내 거실로 가져왔고 남편 앞에 내려놓았다. 남편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다 뭐야? 제가 준비한 거예요. 남편은 변호사 명함을 들고 아내를 바라봤다.
변호사까지 만났어? 당연하죠. 이혼하려면 알아야죠. 저는 아내가 철저하게 준비해왔다는 사실에 놀랐고, 동시에 그 준비 과정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안타까웠습니다. 남편은 서류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애들도 알아? 큰애는 알아요. 작은애는 아직. 언제 말할 거야? 이번 주 안에요. 남편은 현관으로 향하며 신발을 신었다. 어디 가세요? 바람 쐬러. 남편은 문을 열고 나갔고 아내는 혼자 거실에 남았다. 저는 남편이 현실을 회피하려 한다고 느꼈고 그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이 부부의 미래는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남편은 아파트 단지를 걸으며 휴대폰을 꺼냈다. 큰딸에게 전화를 걸었고 딸은 금방 받았다. 아빠, 너 엄마 이혼 준비하는 거 알았어? 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엄마가 말하지 말래요. 남편은 한숨을 쉬며 벤치에 앉았다. 너도 엄마 편이구나. 편이 어디 있어요? 그냥 엄마가 불쌍해요. 남편은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저는 남편이 자녀들마저 잃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고 느꼈습니다. 오후가 되었고 작은 아들이 집을 방문했다. 아내는 아들과 함께 방에 앉았고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켰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아내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다. 엄마 아빠랑 이혼하려고. 아들은 놀라며 아내를 바라봤다. 갑자기요?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 생각했어. 이유가 뭔데요? 아내는 아들에게 지난 30년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시댁에 보낸 돈, 숨겨진 퇴직금, 아들 몰래 준비한 이혼. 아들은 말없이 아내의 이야기를 들었고 마지막에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결정 지지할게요. 아내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저는 자녀들 모두 어머니 편에 섰다는 사실이 이 가족의 진실을 말해준다고 느꼈습니다. 저녁이 되었고 아들은 거실로 나와 남편과 마주 앉았다. 아빠 엄마한테 들었어요. 남편은 TV를 끄고 아들을 바라봤다. 뭘 들었는데? 시댁에 보낸 돈이요. 남편은 한숨을 쉬며 팔짝을 꼈다. 그게 잘못이야? 잘못이죠.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부모 봉양은 당연한 거 아니냐.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빠는 끝까지 모르시겠네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갔다. 남편은 혼자 거실에 남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저는 남편이 이제 완전히 고립되었다고 느꼈고 그가 자초한 결과라고 판단했습니다. 밤이 되었고 아내는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다음 주 상담 가능하신가요? 변호사는 금방 답장을 보냈다. 네, 가능합니다. 화요일 오전 어떠세요? 좋아요. 아내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30년 결혼 생활이 이제 끝나간다.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홀가분했다. 저는 아내가 드디어 자신의 삶을 되찾기 시작했다고 느꼈고 그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화요일 오전 아내는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다. 변호사는 아내를 맞으며 자리를 권했고 아내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지난번 말씀드린 시댁 송금 내역이에요. 변호사는 서류를 받아 확인했고 고개를 끄덕였다. 30년간 5억 4천만 원이면 상당한 금액이네요. 퇴직금도 2억 넘게 썼어요. 변호사는 메모를 하며 물었다. 남편분 동의 없이 사용한 건가요? 제 동의 없이요. 부인께서 모르셨다는 증거가 있나요? 아내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증거요? 그냥 몰랐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이었다. 일단 재산 분할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 측에서 부인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내는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봤다. 저는 아내가 법적 싸움의 복잡함 앞에서 지쳐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제안했다. 혹시 시댁에 정확히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아니요.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부모님 생활비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 쓰였다면 더 유리해질 수 있어요.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알겠습니다. 저는 아내가 새로운 단서를 찾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느꼈고, 그것이 반전의 시작이 될 거라고 예감했습니다. 아내는 집으로 돌아와 휴대폰을 꺼냈다.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었고, 시동생은 잠시 후 받았다. 형수님? 네. 통화 좀 할 수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형님이 어머니께 보낸 돈이 정확히 어디에 쓰였는지 아세요? 시동생은 잠시 침묵했다. 왜 그러세요? 궁금해서요. 5억이 넘는 돈인데 다 생활비로 쓰일 수가 없잖아요. 시동생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다. 형수님, 그거 알면 화내실 거예요. 괜찮아요. 말해주세요. 시동생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일부는 제 사업 자금으로 갔어요. 그리고 조카 결혼 자금도요. 아내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얼마나요? 제 사업 자금으로 8천만 원. 조카 결혼 자금 5천만 원. 그럼 부모님 생활비는요? 그건 국민연금으로 충분해요. 두 분 다 받으시니까. 아내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다. 저는 아내가 받은 충격이 얼마나 큰지 느낄 수 있었고, 남편의 거짓말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경악했습니다. 아내는 휴대폰을 들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신 지금 어디예요? 산책 중인데. 집으로 와요. 지금 당장. 아내는 전화를 끊고 거실 소파에 앉았다. 30분 후 남편이 집에 도착했다. 무슨 일이야? 시동생한테 전화했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다. 왜? 당신이 보낸 돈이 어디 쓰였는지 물어봤어요. 남편은 말문이 막혔고 아내는 계속 말을 이었다. 시동생 사업 자금 8천만 원. 조카 결혼 자금 5천만 원. 맞죠?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고 아내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부모님은 국민연금으로 충분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당신이 30년 동안 보낸 돈은 다 뭐예요?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고개를 숙였다. 가족 돕는 게 잘못이야? 가족이요? 우리도 가족이에요. 나도 당신 자식들도. 저는 남편이 가족이라는 단어의 범위를 자기 편한 대로 정의해왔다고 느꼈고, 그것이 이 부부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확신했습니다. 아내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어디가? 변호사 사무실이요. 이거 증거로 쓸 거예요.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를 붙잡으려 했지만 아내는 문을 열고 나갔다. 남편은 현관에 서서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저는 남편이 드디어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났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느꼈고,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내는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해 시동생과의 통화 내용을 설명했다. 변호사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결정적입니다. 남편이 부인을 속이고 재산을 유용한 거예요. 재산 분할에 영향을 미치나요? 당연하죠. 법원에서 이걸 고려할 겁니다. 아내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아내가 드디어 승산을 잡았다고 느꼈고 남편의 거짓이 결국 자신을 무너뜨렸다고 확신했습니다. 저녁이 되었고 아내는 집으로 돌아왔다. 남편은 거실에 앉아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다. 변호사가 뭐래? 당신 유리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고
아내는 방으로 들어갔다. 남편은 혼자 거실에 남아 고개를 숙였다. 저는 남편이 이제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고 느꼈고, 그것이 당연한 결과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시동생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형수한테 왜 말했어? 시동생은 한참 후에 답장을 보냈다. 형님 죄송해요. 형수님이 계속 물어보셔서. 남편은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아내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고 남편은 아내를 바라봤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아내는 커피를 들고 식탁에 앉았다. 이혼 소송 준비할 거예요. 합의는 안 돼? 합의요? 당신이 합의할 만한 사람이에요? 남편은 입을 다물었고 아내는 커피를 마셨다. 저는 아내가 이제 남편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오후가 되었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내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남편이 대신 받았다. 어머니, 너 형수가 변호사 만났다며? 네. 무슨 짓이야 이게? 우리 집안 망신시킬 거야?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높였다. 당장 형수 말려. 이혼 같은 소리 하지 못하게. 어머니,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내가 남편이면서 아내도 못 다스려. 남편은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었다. 저는 시어머니가 여전히 며느리를 다스려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에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저녁이 되었고 시동생이 집을 방문했다. 남편은 시동생을 맞이했고 아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형님 죄송해요. 시동생이 말했고 남편은 고개를 저었다. 내 잘못은 아니야. 형수님한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르겠어. 이미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 시동생은 한숨을 쉬며 자리에 앉았다. 형님, 그동안 너무 무리하셨어요. 뭐가? 우리한테 돈 보내시느라.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고 시동생은 계속 말을 이었다. 저도 몰랐어요. 형님이 그렇게 힘들게 사신 줄. 남편은 눈을 감으며 고개를 숙였다. 저는 시동생조차 형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사실이 이 가족의 문제를 보여준다고 느꼈습니다. 시동생은 1시간 후 집을 떠났다. 아내는 방에서 나와 남편과 마주 앉았다. 시동생이 왔었어요? 응. 뭐라고 하던가요? 미안하다고. 아내는 코웃음을 쳤다. 미안하다고요? 그걸로 끝이에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고 아내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아내가 시댁 식구들의 사과마저 믿지 않는다고 느꼈고 그들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직접 집을 방문했다. 아내는 시어머니를 맞이했지만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며느리, 우리 좀 얘기하자. 아내는 시어머니를 거실로 안내했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며느리, 이혼은 안 돼. 시어머니가 말했고 아내는 팔짝을 꼈다. 왜 안 돼요? 우리 집안 체면이 있지. 체면이요? 30년 동안 제 체면은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고 아내는 계속 말을 이었다. 어머니, 저 이제 못 참아요. 30년 동안 참았어요. 이제 끝이에요.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우리 아들 버리면 어떻게 살라고. 그건 아들이 생각할 일이죠.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현관으로 향했다. 아내는 시어머니를 배웅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문을 세게 닫고 나갔다. 저는 시어머니가 끝까지 며느리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꼈고 이 가족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확신했습니다. 남편은 저녁에 집에 돌아왔고 아내에게서 시어머니 방문 소식을 들었다. 어머니가 왔다 갔어? 네.
뭐라고 하셨어? 이혼하지 말래요. 남편은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다. 어머니 말 좀 들어줘. 어머니 말이요? 30년 동안 어머니 말만 들었어요. 이제 제 말 들을 차례예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고 아내는 방으로 들어갔다. 저는 남편이 이제 어머니마저 설득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느꼈고 그의 명분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고 이혼 소송 준비는 착착 진행되었다. 변호사는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 서류를 준비했고 아내는 필요한 증거를 모두 제출했다. 남편은 매일 집에만 있었고 외출도 거의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다. 저는 이 부부가 이미 남남이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은 아내 방문을 두드렸다. 들어가도 돼?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남편은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아내는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고 남편은 아내 옆에 섰다. 우리 얘기 좀 하자. 할 말 없어요. 제발 한 번만 들어줘. 아내는 노트북을 덮고 남편을 바라봤다. 남편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아내는 표정 변화 없이 남편을 내려다봤다.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요? 앞으로는 달라질게. 시댁에 돈도 안 보낼게. 내 말 다 들을게. 아내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당신 3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이제 와서 변한다는 말 믿을 수 없어요. 남편은 아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아내는 손을 뿌리쳤다. 저는 남편의 사과가 진심이라기보다 잃는 것이 두려워서 나온 말이라고 느꼈고 아내 역시 그걸 알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줘. 기회요? 30년이 기회였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다. 아내는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당신 지금 우는 게 나 때문이에요. 당신 때문이에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고 아내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 이제 내 노후 챙길 거예요. 당신 없이. 아내는 방을 나갔고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저는 남편이 드디어 자신이 완전히 잃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변호사를 찾아갔다. 변호사는 남편을 맞으며 자리를 권했고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앉았다. 부인께서 소송 준비 중이시죠? 네. 합의 의향은 없으신가요?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안 들어줘요. 변호사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부인 측 요구 사항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재산 분할이랑 위자료요. 얼마 정도 예상하시나요? 남편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변호사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설명했다. 현재 재산이 2억 3천만 원이고 시댁에 보낸 돈이 5억 이상이면 법원에서 그걸 고려할 겁니다. 그럼요. 부인이 절반 이상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창백해졌고 변호사는 계속 말을 이었다. 위자료까지 합치면 부인이 2억 가까이 가져갈 수 있어요. 남편은 고개를 떨구며 한숨을 쉬었다. 저는 남편이 자신의 행동이 재산뿐 아니라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남편은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았다. 아내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남편은 아내를 바라봤다. 변호사 만나고 왔어. 아내는 대답하지 않고 요리를 계속했다. 내가 2억 가까이 가져갈 수 있대. 당연하죠. 그럼 나는? 당신은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남편은 한숨을 쉬며 방으로 들어갔다. 저는 아내가 더 이상 남편의 노후를 걱정하지 않는다고 느꼈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녁이 되었고 두 사람은 따로 식사를 했다.
남편은 방에서 도시락을 먹었고 아내는 거실에서 혼자 식사를 했다. 식사를 마친 아내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다. 30년 결혼 생활이 이제 정말 끝나간다. 두렵지만 동시에 자유로웠다. 저는 아내가 드디어 자신의 삶을 되찾았다고 느꼈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확신했습니다. 한 달 후 법원에서 첫 조정 기일이 잡혔다. 아내는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도착했고 남편은 혼자 왔다. 두 사람은 복도에서 마주쳤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조정실에 들어가 조정위원 앞에 앉았다. 조정위원은 서류를 확인하며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먼저 재산 분할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조정위원은 재산 목록을 펼쳤다. 현재 재산이 2억 3천만 원이고 남편이 시댁에 보낸 금액이 5억 4천만 원이 맞습니까?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고 아내는 서류를 내밀었다. 그중 1억 3천만 원은 시동생 사업 자금과 조카 결혼 자금으로 쓰였습니다. 조정위원은 서류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부분은 재산 분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네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고 아내는 조정위원을 바라봤다. 저는 남편이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조정은 2시간 동안 진행되었고 결론이 나왔다. 재산 분할 1억 5천만 원, 위자료 3천만 원, 총 1억 8천만 원을 아내가 가져가기로 했다. 남편에게 남은 금액은 5천만 원. 남편은 서류에 서명하며 손이 떨렸다. 아내는 담담하게 서류를 받아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아내가 30년 만에 자신의 몫을 찾았다고 느꼈습니다. 조정이 끝나고 두 사람은 법원 밖으로 나왔다. 남편은 아내를 불렀지만 아내는 돌아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할 말 없어? 아내는 멈춰서서 남편을 바라봤다. 이제 내 노후는 내가 챙길게요. 당신도 당신 노후 챙기세요. 아내는 그렇게 말하고 걸어갔다. 남편은 그 자리에 서서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저는 남편이 드디어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완전히 깨달았다고 느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고 확신했습니다. 한 달 후 아내는 새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 작지만 깔끔한 원룸이었고 아내는 짐을 풀며 미소를 지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고 아내는 커피를 내려 마셨다. 30년 만에 찾은 자유. 두렵지만 설렜다. 저는 아내가 드디어 자신의 삶을 시작했다고 느꼈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결말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남편은 혼자 남은 집에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텅 빈 집은 쓸쓸했고 남편은 휴대폰을 켰다. 은행 앱을 열어 계좌를 확인했다. 잔액 5천만 원. 그리고 여전히 설정되어 있는 시댁 자동이체. 남편은 자동이체 화면을 오래 바라봤다. 취소 버튼을 누르려 했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다. 결국 남편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저는 남편이 여전히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꼈고 그것이 그의 인생을 요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그는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효와 가족 중 무엇이 더 중요했는지 그 답을 찾기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 한 줄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은 제가 내일을 버틸 힘이 됩니다.